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오늘 이렇게 엄정화의 페스티벌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내부자는 웃는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살벌한 국회에서 정말 빵 터진 웃음 하나로 리액션 장인으로 등극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입니다. 네, 오늘 외부자들 첫 출연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좀! 들어! 그래서 들어! 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게 리액션 장인들이 원래 원조입니다. 이 세 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도 레전드 영상 하나씩 남기실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 박경미 의원께서 셀프 홍보로 삼행시 좀 기가 막히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띄워드릴까요? 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 제 셀프 홍보예요. 네. 아주 삼행시까지도 정치적 장대를 들이대고 말이야. 네. 자, 박경미가 나온다고 하니 경사났다 하셨다면서요? 미안하지만 오늘 외부자들은 내래 접수하겠습니다. 이거 뭐 김정은 위원장 뭐 빙의한 것 같은가요? 이거 좀 연습해 오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북한 사투리 조금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 괜찮은데요? 반전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북 사투리가 꽤 매력적이었던 박경미 의원과 함께하는 외부자들 시작하겠습니다. 8개월 전에 싱가포르에 모였던 세계인의 시선이 이제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지난번보다도 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엔 사실은 뭐 상징적인 만남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합을 맞춰보는 것이 이번 회담이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밑에서 일하는 그 실무진들 있죠. 집사 김창선, 그다음에 대미통인 박철희, 호위무사인 김철규 지금 먼저 하노이에 도착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비건비 대북 특별대표하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도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실무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노이도 지금 여기저기 경비, 경호, 뭐 호텔 예약도 안 되고 뭐 등등등등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회담 그 장면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싱가포르의 싱그러운 정원에서 두 분이 산책하시던 거 이런 이미지가 참 오래도록 기억에 각인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하노이에서는 이제 어떤 세기의 장면이 이루어질지 그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네. 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계의 언론인들도 하노이로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한 라인 이 빨간 전화기로 제가 현장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전화드린 분은 바로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채널A 이동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디신가요? 지금 현재는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는 디파르크 하노이 호텔이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디파르크 호텔은 비건의 숙소이고 김혁철이 숙소인 영빈관에서 나와서 오늘 오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리포트 생생하게 듣는 것 같은 역시 기자를 연결하니까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금 뭐 하노이에는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 각국의 취재 열기 상황도 좀 전해주실까요? 현재에서는 북한 주요 인사들 김혁철이나 또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까지 고용해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그렇군요. 일본 근데 매체들이 예. 오토바이를 많이 빌려서 동선 파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질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지금 빌려서 누가 어디를 이동하면 오토바이에 따라가라고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장소를 파악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저 네, 이동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니신가요? 저희도 네. 이제 과거에 그 취재해 보면은 북한 요인들 취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김창선 씨 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의전 담당하니까 네. 잘 대답 같은 걸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직접 취재해 보면 어때요? 김창선 부장이 이동하는 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어서 굉장히 관심 갖고 붙었는데 막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눈길도 한번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이 김창선 부장이 타고 다니던 검은색 차량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실무진 타고 다니던 봉고를 타서 기자들을 따돌리고 네. 그런 경우도 일어나서 지금은 기자들이 그 봉고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베트남 국민들이 이번 회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점도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그랩이라는 일종의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기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회담 장소가 될 거다, 어디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될 거다 이런 것도 기사분들이 먼저 막 얘기를 꺼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미용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의 머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뭐 공짜로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방금 있더라고요. 네네. 기사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어디가 될 것이다. 아마 이제 네. 분위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럴 텐데 어떤 곳들이 이야기가 나오나요? 원래는 영빈관이 또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은 소피텔 메트로폴이라는 호텔이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곳이었는데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게 페이크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담장이 어디인지 모르게 하게 영빈관이 회담장인 것처럼 막 단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트로폴이 알고 보니까 회담장이어서 다들 현지에 있는 기자들도 아주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숙소들하고 회담장 간의 거리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좀 신경전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사실상 뭐 메리어트 호텔인데요. 그 바로 옆에 국립 컨벤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유력한 회담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북한 숙소로 거론되던 멜리아 호텔이나 소피텔 호텔과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의 숙소와 가까운 회담장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담 장소 결정을 놓고 미국, 북한, 이렇게 베트남 3국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도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금은 양 정상의 숙소와 거의 대충 비슷한 그런 장소에 회담장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싸움이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가지고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게 이제 김일성 시절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때 자기 할아버지가 갔던 그 동선을 따라서 밟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특히 김일성 주석이 하노이에 올 때 기차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기차를 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오면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베트남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동강역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곳에 꽃이 들어가고 뭔가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왕복 일정 중에 다 기차를 타진 않고요. 한 번만 기차를 탈 것 같은데 올 때 타고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하노이에 오면 김일성 주석처럼 주석궁에서 베트남 주석과 만나고 또 김일성 주석이 할롱베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할롱베이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기차 타고 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한 60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또 이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도 기차를 타고 올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하노이에서는 뭐 또 하나의 빅 이벤트, 김정은 위원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깜짝 회동이 있을 것이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집사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둘러봤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김 위원장이 삼성 그 스마트 공장 방문을 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한 토크를 좀 해볼게요. 베트남의 그 개방 개혁 정책 도이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연 성장이 7%를 넘어서는 그런 급성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도보다리 회담 때 문 대통령님한테 베트남식의 그 개혁 개방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베트남의 기적이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이 베트남에서의 삼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급성장의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삼성 공장이 창출하는 그 고용이 10만 명인데요. 그 개성공단 전체에서 이루어진 고용이 5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김정은 위원장은 가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고, 특히 북한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세기 산업혁명, 이거와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도 아마 그 삼성 공장 방문은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이 삼성 화성 공장에 갔었어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전격적인 그런 제안을 받고 우리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제 삼성과 당정청이 뭐를 해야 될지를 이제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이 사실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나오던 날이에요. 그 시간대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판결이 나올 줄을 몰라서 거기 공장을 돌아다니다가 그 판결을 듣고 거의 패닉에 빠져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그거를 봐도 저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다시 한번 좋은데. 아니, 근데 그만큼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날 이제 저희를 데리고 이제 다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게 되면은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 요즘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재 완화가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재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도 우리가 금강산이나 개성부터 시작할 거지 사기업이 뭐 투자하고 있는 건 먼 훗날 얘기인데, 사실 그 트럼프가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떡. 근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돼. 김치국을 더 이렇게 마신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떡을 좀 빨리 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사실은 그 매듭을 일단 푸는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만남이 이렇게 딱 있다거나 이건 좀 너무 멀리 나가는 상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삼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또 파트너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삼성은 현대와 비교해보면 대북 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행보를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삼성이 한때는 북한의 원자 복합 단지를 해주하고 개성 이쪽에 한 10년간 5,6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무산이 됐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때보다도 더 삼성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삼성이 좀 튀는 행보를 보이게 되면, 삼성에 대한 제재가 만약에 있게 되면 삼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정부가 혹여나 남북관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삼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좀 저는 욕심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상징성, 남북 경협의 어떤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 북한을 좀 비핵화적으로 더 유인해 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연출하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거든요.
도보다리는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뭐 하롱베이 가서 뭐 산책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의 어떤 그 내용을 강화해 나가는 마중물로서 충분히 그 이벤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북한은 뭐 삼성을 필두로 이렇게 남측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역시 북한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넥스트 차이나로 딱 꼽은 게 북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북한에 투자하겠다라고 예. 이제 말을 했고요.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큰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지금 투자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만약에 정말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 잘 돼가지고 북한이 이제 개방에 나서고 그다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중국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뭐 환상적인 곳이죠, 이곳이. 왜냐하면은 과학기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질 좋은 노동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북한은 또 자원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잠재력이 크죠. 개방하면 뭐 한반도가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짐 로저스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진 선봉, 훈춘, 블라디보스톡 이 삼각 트라이앵글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훈춘에다가 뭘 한번 해볼까. 집도 없으면서 무슨 좀 투자한다. 훈춘에다가 변호사 사무소나 있고 집 없으면 투자 못합니까? 짐 로저스는 그렇게 꼭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돈 버는 귀재 아니에요? 이거 돈 버는데 어쨌건 그 헤지펀드가 돈 버는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이 윤리적이진 않다 이런 투기적 거죠.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뭐 끼어 있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중국한테 추적을 당하고 하는데 그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상당 부분 이제 북한의 그 노동력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 부분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북한 인프라 투자에 이제 앞으로 한 12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300조 원 이상의 전망이 되고요. 9배가 훨씬 넘는 거죠. 그렇죠. 두세 배, 거의 3배죠. 중공업이 86조, 건설업이 82조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건설이 문제잖아요. 과잉 투자가 되는데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에서 약간 그 시비를 거는데 사실 이 박근혜 정권 때에 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통일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관광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4조 투자라면 40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금강산 관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인데 이번에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어떻게 잔머리를 쓰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경제 협력을 남북한 경제 협력을 카드로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막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돈 안 들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또 남북이 원하는 것들 하고 사실 윈윈인데 마치 그거를 갖다가 네가 원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트럼프식이죠. 문 대통령도 같이 배운 거죠. 만약에 관광만 된다 하더라도 맞춤형 전략이죠. 관광만 된다 하더라도 4조 투자가 40조가 나온다면 엄청난 거죠. 뭐. 이제 남북 경협하면은 뭐니 해도 현대죠, 현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의 정진행 부회장이 그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그 북미 회담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소문이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현대가 북한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각별한 관계였죠. 또 현대 입장에서도 남북 경협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현대아산. 그 어려운 시기에 현대가 그 모험을 하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확보한 게 7대 그 경협 사업권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철도 도로 연결권, 그다음에 통신 인터넷 사업권, 발전, 그러니까 전력 공급 사업권, 통천 비행장, 그다음에 저수지, 금강산 저수지, 관광 명승지의 종합개발 뭐 이런. 근데 이것을 북한도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존중을 해서 다른 기업들이 괜히 새치기 하지 않도록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북한의 그 투자에서 진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냉정한 그 시장 경제 원리로만 놓고 보면은 기업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북한이 이런 개방 경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북한은 아직도 체제 안전이 더 위거든요. 경제 발전보다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되지만 굳이 하나 선택한다면 아직도 체제 안전이란 말이에요. 왜? 세습 체제 계속 지켜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밋빛 또 핑크빛 그 그림만 갖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전망하면서 뭐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면 이걸 빅딜로 볼 것이고 ICBM 폐기 정도로 결론이 난다면 스몰 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그냥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날아갈 가능성만 차단하고 이미 있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재래식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린 자위권 차원에서 지금 갖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오케이 당분간 용인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황당하다라는 거죠. 우리 특히 보수 진영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핵우산을 너희들한테 제공해 주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거기서 굉장히 뭐랄까 불안해요. 그 부분을. 네. 그러니까 그걸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한 단계를 거치자.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 핵은 보유하고 있는 게 당분간이지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한 게 아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다. 이 프로세스로 봐야 된다. 이걸 잘라보지 말라라고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이라크에 그 대량 살상 무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있었다라고 해가 전쟁까지 해가지고 뒤져본 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폐기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도 그래도 있다라고 안 믿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 봤잖아요. 핵협상 했는데 다음 대통령 바뀌니까 또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말로 그 미국에서 자기들의 체제를 보장해 줄 만한 확실한 장치가 있는 한은 그걸 내주지 않는 한은 그냥 선뜻 비핵화 카드를 핵카드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의 본질을 저희가 자꾸 이 개념을 갖고 말장난을 하니까 이게 빅딜, 스몰딜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의 성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 군축회담이에요. 과거 핵을 내놓을 리가 없다. 전제죠. 그죠? 그럼 과거 핵을 내놓지 않으면 빅딜은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과거 핵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일정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핵물질. 그걸 내놓을 수가 근데 없네. 내놓을 수가 없거든. 안 내놓을 또 어떻게 비핵화 협상으로 포장을 하려니까 예. 지금 이제 이런 말하자면 약간 개념의 혼란이 오는 건데 제가 참 우리 원래 그 수학 교수님이니까 공자는 옆에 문자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해야지. 그 유클리드의 공리 중에 평행한 두 직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게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평행선 공리. 평행선 공리죠. 네. 저는 이게 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이 필요한 경협을 얻어내려는 게 기본 목표예요. 방향이. 그죠? 트럼프는 최근에 아베 총리한테 노벨상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정치적 성과야.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 CVC만 하면 돼요. CVC 새로 나온 개념 알죠? Complete Verifiable Capping이야. 동결. 여기서. 그러니까 아예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기찻길 딱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디선가 만나는 것 같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이번 회담이 크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우리 박미단한테 북한이 원하는 거는 남한의 무장해제다라고까지 얘기한 거로 전달됐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 불신감이 미국 의회 안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런 정도에서 말하자면 절충하고 봉합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평행선 공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이제 평행한 그 두 직선이 사실 이제 2차원의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네.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한 원점이라고 네. 하는데요. 수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근법에서는 미술 용어로는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북한과 미국의 이해가 사실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지만 희망사항은 이렇게 리만 만날 수 기하에서는 네. 리만 기하에서 상대성- 만납니다. 만나죠. 리만 계약에서는. 네. 그 정도 나도 알아. 네, 그래서 만나기를 그냥 기원을 나도 기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게 만날 수 있다고 공면체나 네. 타원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박미단이 얼마 전에 성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펠로시 의장이 북한은 비핵화 아닌 한국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물론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그거 해석 잘못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죠.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의 그 바람을 담아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펼치면서 또 하나 참 아쉬운 것은 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뭐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와서 굳이 뭐 일본 대변인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옮겼어야 할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리반 그 부장관이 얘기한 네. 한일이 잘 지내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그 미국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른바 그 이번에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협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 사법적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외교력,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력, 그다음에 정치력인데 그거를 갖고 마치 이를테면 한국에서 그 내린 판결이 국제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규범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니까 네. 저는 또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 의원들이 뭐 일본의 외교력의 영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글쎄, 했는지 아니면은 좀,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잘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 와서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굳이 한국 언론한테 글쎄요, 뭐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아니 뭐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작년 7월 원내대표들이 방미를 할 때 제가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장병완 그리고 고인 대신 노회찬 원내대표님 이렇게 5분이 가시고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 또 수행을 했었는데요. 7월 18일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모였는데 타일을 안 갖고 오신 분이 3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급하게 타일을 공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과 무늬가 같은 거였죠. 이제 도착해서 이제 바로 에드 로이스라고 하는 이제 당시 하원 외무위원장을 만났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색 타일을 하셨고 나머지 5분이 이제 다 파란색이었고 그 중에서 3분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타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 로이스가 서로 사귀나? 예, 일단 그렇게 협치를 위해서 타일까지 이렇게 맞춰서 큰 거를 하고 오셨네. 그렇게 조크를 하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구나. 근데 그 에드 로이스가 이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으로 13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하원 공화당 대표였던 분이 케빈 맥카시인데 이분 성격이 급해요. 막 걸어 들어오면서 이제 키도 크신 분인데 Do you trust Chairman Kim? 그러니까 김정은을 믿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을 맞춰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랬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탁자 밑에서 다리를 툭툭 쳐서 그 얘기를 저지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워낙 친하시니까는. 근데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분들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문희상 의장님하고도 하여튼 굉장히 그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회담을 지켜보는 기대도 있고요. 또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희 외부자들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축제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합동연설회 때 아주 뜨거웠죠. 오로지 한 사람 김진태를 갖다 환호하고요. 누굽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급행열차를 탄 거잖아요. 문재인 역시 민주주의
김준교 씨가 젊은 김진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2%가 자유한국당의 심장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피가 그 심장에서 펄펄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폭풍과 역풍이 온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대회가 돼가고 있어요. 제1야당의 축제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뭐 흥행이 조금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참 말이 많은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와 PK 중심으로 굉장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경북의 아들 오세훈 인사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 누가 만들겠습니까? 개혁 보수로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확실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동연설회 때 아주 뜨거웠죠. 근데 네. 그 뜨거운 이유가 이른바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가 와가지고 사실 전당대회인데 좌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오로지 한 사람 김진태를 갖다 환호하고요. 김진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것이 바로 당심이고 당심이야말로 또한 민심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즐기는 분위기를 업됐죠, 지금. 예, 즐기고 업됐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까딱하다가는 황교안까지 넘지는 못하겠지만 이 오세훈 후보도 그 위치가 2등 위치가 좀 불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 전대 앞두고 태극기 세력 한 8,000명 정도가 입당 원서를 지금 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분위기로만 봐서는 그냥 김진태 그냥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 되는 분위기 인터넷 같은데. 버즈량도 비교를 했는데 황교안의 2배예요. 김진태가. 그 뉴스 보도량. 대구 합동연설회 때 오세훈 그 후보 맨 마지막에 울먹거리는 거 보셨어요? 네, 마이크는 꺼지고 앞에서 막 욕하고 예. 하니까 울먹거리더라고요.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세훈이라는 표가 김진태에 묻혀버렸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다가 쓰러진 장소 내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진태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이 몰려서 쉽게 얘기해서 노이즈 마케팅이 잘 된 거죠. 2등을 한다면 물론이고 3등을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득표 하면 이번 전당대회 최대 화제의 주인공이 되는 건 맞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대 수혜자가 맞다 이런 생각.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외형상으로는 태극기 부대가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당일 되면 그 표심은 다 황교안 전 총리로 갈 것이다. 그건 이미 저기로도 여론조사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내에서도 당내 그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는 그냥 50% 이상이에요. 근데 하기 나름이라는으로 보이는 게요. 황교안 총리가 후보가 지금 박근혜 탄핵 갖고도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잖아요.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존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눈치를 쓱 보더니 또 뭐 세모라고 그러기도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는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보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되는 겁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이제 그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 이제 확인된 부분부터 차근차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무총리 이제 대정부 지금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확실하고 명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황교안 후보의 그런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김진태 후보가 더 돋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 태극기 부대의 맹폭을 받은 게 오세훈 후보뿐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나가라고 그렇게 야유를 했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고 또 버럭 그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흔히 보수는 품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전당대회는 정당의 축제인데 이게 뭐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프로 망언러들, 프로 막말러들이 그 판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타까움이 큽니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버텨줘야지 이렇게 대등하게 카운터파트로 잘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8,000명이 그 2% 정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흔히 뭐 웩더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날지 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게 그 2%가 그냥 2%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가깝거든요. 57%에 가까운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한다는 그 퍼센티지가 6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밖에 안 된다라는데 그 2%가 자유한국당의 심장인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피가 그 심장에서 펄펄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이게 중도층으로 확장하라는데 지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황교안 총리조차도 그들과 선을 절대 못 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극우 세력의 놀이판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김무성 의원이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런 그런 자성의 말씀을 하셨죠. 화제가 됐었어요. 한 사람이 그 조대원 후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의외의 목소리가 나왔죠. 김진태를 데리고 나가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당 지지율은 2%로 가고 우리 당 지지율은 3.2%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나라 나가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소리가 있긴 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또 젊은 그 카이스트 출신의 그 젊은 청년 후보가 김준규 씨인데 뭐 문재인 탄핵 무슨 대책위원회 자기가 대표라나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대표 기호 2번 김준규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 단계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하자! 막말을 막 됐는데 추석밥 빨갱이 정권이다. 그렇죠. 아니 이게 그 당은 어떻게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하기 1시간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대통령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1시간 만에 사과를 했다라는데 그게 사실 본인의 진심의 사과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내 한국당 내 원로들에게 사과를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거는 김준규 씨 발언이 굉장히 좀 너무 격했잖아요. 근데 당 선관위가 징계를 한 것은 김준규가 아니라 조대원이에요. 씨. 굉장히 그 김진태를 공격했다. 이런 이유로. 그건 해당 행위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징계를 한 거예요. 대통령 공격하는 건 해당 행위가 아니죠. 그런 기준이었던가요?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굉장히 누가 봐도 좀 우스꽝스러운 대회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당대회까지는 원래 자기 색깔보다 좀 더 짙은 쪽으로 가고 지금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선에 가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도화 전략으로 가운데 있는 그 유권자를 겨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당도 뭐 지금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요 뒤에 어떻게 바로 전략 수정할 건가가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다. 이제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게 두 개거든요. 팬덤 문제잖아요. 팬덤 문제고 사실은 이 팬덤이 예컨대 극문이 있잖아요. 이쪽 한편에는 극문이 있고 사실 민주당도 이 극문한테 휘둘렸거든요. 계속.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태극기 부대한테 이제 휘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은
5.18 망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컨대 탄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적 가치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당에도 있는 그냥 극렬 분자들한테 휘둘리는 현상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은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네. 아무튼 한국당 내부에서도 아까 김무성 의원 같은 분들은 이거 좀 우려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또 대다수의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오히려 지금 이거 민주당이 5.18 계기로 인해서 한국당의 극우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목소리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극우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체가 정말 극우로 급행열차를 그것도 그냥 완행열차가 아니라 급행열차를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현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진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헌법적 가치, 우리 민주화에서 그래도 나름 모두 공감대를 갖고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5.18 망언 같은 거는 좀 더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한 번 언급한 거는 뭐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5.18 유공자들까지 아직 5.18도 한참 남았는데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그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래도 이게 남의 당에 어쨌든 잔치잖아요. 그럼 점잖게 좀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하고 그 논란은 이미 그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언론이나 중진들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았나. 대통령이 나서니까 거꾸로 그런 반발진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는 김진태 의원 쪽으로 더 쏠려가는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장군멍군 주고받는 거다. 그런데 다만 국정을 총괄 운영하시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조금 반보 떨어져서 그 절제 있고 금도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금도를 넘어선 거라고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금도를 한참 넘어서는 도발을 한 거는 그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5.18 유공자랑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그리고 한 청와대에 거를 해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 5.18 막말 이전에 이미 유공자를 네, 초청하는 게 예정되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기 있었다.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또 이제 시기가 말씀하신 시기니만큼. 근데 뭐 아쉬움을 얘기하는 그분들 겁니다. 옛날부터 초청하기로 한 분들이 왔고 근데 지금 따끈한 사안이 그거고 근데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언급을 받았는데 안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언급을 안 하고 것은 넘어갈 수도 또 없죠.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좀 더 전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표현이죠. 표현을 대통령은 어느 특정 정파의 대표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정말 화가 났다라든지 뭐 이렇게 위로하는 말 정도를 하면 되는데 뭐 안타깝다든지 네, 맞서 싸우자. 근데 그거는 이런 식의 그렇게 이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한쪽 그런 진영의 얘기를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아니 근데 그게 결국 본인 그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식의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편 뭐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요즘 뭐 김경수 지사가 없는 PK 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노골적인 김경수 구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저희가 그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거는 가을에 이제 9, 10월 돼야 하는 건데 그거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앞당겨서 더구나 선물 보따리까지 왕창 들고 갔잖아요. 예타 면제뿐 아니고 5조 원의 보따리를 갖고 이제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김경수 일병 구하기를 하는 것일까? 이 김경수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차기 대권 후보였고 자기네로서는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겠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김경수라는 전선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 전선이 뚫리면 불똥이 청와대 앞마당으로 들어올 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김경수 일병 구하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고요. 지금 도지사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아까 그 시도별 그 예산정책 협의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의뢰 9월에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부처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남만 간 게 아니라 저희가 17개 시도를 다 갈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예산정책협의회 한 거를 김경수 일병부엌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 가지 그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과거에 저희가 도지사나 그 시장들이 그 재직 중에 구속당한 사례가 많았어요.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은 어떤 한 사람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무슨 특위를 만들어갖고 판결문을 분석해가지고 그 판사를 공격하고 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례가 없는 일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데 방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잖아요. 프레임이다. 지금 이 두 당 하는 거 보세요. 다 뭐로 비판을 하면 그건 프레임이다. 자기한테는 프레임이래요. 상대당은 뭐 그렇게 공격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면 그건 프레임이다. 이런 양태가요,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라 건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5.18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가지고 사법부를 저렇게 공격하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렇게 삼권 분립을 부정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하신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재판이더라도 누구나 법리적인 다툼, 비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로 작년이었을 겁니다. 예산정보 유출 논란 있었을 때 한국당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영장 나오니까 한국당 단체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가서 항의했던 거 그때 어떤 뭐 언론이나 매체에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다룬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법조인이니까 약간 생각이 달라서. 그거는요.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할 짓은 아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난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국민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주민 의원의 얘기. 그러면 우리가 판결문 비판도 못하냐? 이거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판결 이게 합리적인 비판이면요. 합리적인 비판은 보장돼야죠. 그렇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이 600명이 갖다 광주에 스텔스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의견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 교수님 이거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같이 놓고서 집권 여당에서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집권 여당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결문 토론회까지 하고 이렇게 한 사례 보셨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냐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비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 비판이라는 건 말이죠. 레이스 크리틱이라 해서 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을 비판하는데 내 생각은 바로 뭐냐면 민주당의 의원 몇몇이서 자기들이 이거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당 차원에서 이거 만드는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건 그림이 안 좋다라고 봐요. 차원에서. 하지만 그거를 갖다 이 사람들이 하는 비판을 갖다 저쪽에서 나경원이 의하는 그런 역사주의 망언 옹호하는 비판하고 동치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이건 이제 그거를 비판하려면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서로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나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묵혀놓으면 여기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그 일각에서는 어쨌든 판결문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하는 어떤 행동들이 2심 곧 이제 시작될 텐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른바 이 판결문 토크라고 벌인 일 있잖아요. 이건 큰 악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건 정치적인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중대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었나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또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선은 저는 그게 우선 악수라고 생각하고 우선 정치적으로 정권 운영에 노란등, 제가 빨간등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노란등이 들어올 때가 어떤 때냐면 자기 우군 지지 세력에서 비판과 반발이 나올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말하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신문에서 최근에 돈 없는 여당의 반법치, 집권 여당 맞나. 여태까지 거의 모든 사안을 다 옹호해 줬던 이곳에서조차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우기나. 그러면 프레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벌써 반법치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이 1심 판결문 분석 토크와 관련해서 과장해서 해석을 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선 그 1심 판결문이 160쪽에 이르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 전문 용어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법조인들이 좀 쉽게 풀어보자. 이제 이런 그 어떤 설명회의 의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심, 3심을 한번 같이 준비해보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국민 혈세받는 국회의원들이 혈세받아갖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이 비상식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비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재판에 증인이 몇 명이나 나왔는지 아세요? 59명이 나왔습니다. 59명. 증거로 제출된 게 580개 증거예요. 파주 산채를 드루킹 찾아서 3번을 찾아가고 드루킹을 11번을 만나고 또 댓글 조작 기사 목록이 8만 건이 전달이 되고 49차례 걸쳐서 온라인 정보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 방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재판부가. 그런데 모모스로 보인다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거는요. 너무 원세훈 재판, 박근혜 재판에도 다 보인다로 나와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특위에서 판결문 분석 발표를 했던데 차정인 교수 그분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그 공범이라는 것은 죄를 같이 이렇게 저지르면 공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시도 아니야. 야, 뭐 가서 일 좀 잘해봐라. 이랬는데 가서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두목을 잡아넣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공모만 했더라도 두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인정한 것도 바로 공모 공동정범 이론입니다. 자, 제가 지금 판결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의 판결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결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 바로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책임자인 원세훈은 실행 행위자인 팀 직원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 지시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이 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다. 간접 사실, 정황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논리에 의하면 원세훈 국정원장 무죄로 풀어줘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당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판결문 분석 기회를 가진 거는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홍준표 전 지사 건을 등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그 황당무계한지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황당무계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견해를 가질 자유가 나한테 있고요. 네. 그 견해를 말할 자유가 진 교수님하고 집권 여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진 교수님은 그냥 개인이지만 집권 여당은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단순히 이게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할까? 사실은 지난번 특검이 엄밀히 말하면 부실 수사한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해서가 아니고 제2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거라는 게 정말 합리적 의심이고 실제로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이에요. 근데 아직 이슈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네. 그 허익범 특검을 누가 추천했죠? 허익범 특검이 있었는데 그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였죠. 아니, 한계수는 열심히 했으나 민감한 부분은 이렇게 오히려 털어준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합리적인 판단했어요. 그 드루킹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거긴 별로 인정을 안 했던 건데 이번 1심 판결에서는 그 오락가락하는 신빙성 없는 드루킹의 진술을 그냥 상당 부분 다 인정을 해주고 또 경공모 회원들이 사실 입맞추기 한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그대로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익범 특검과 이번 1심 판결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니 저희도 이 증거 분석이나 판결문 분석 따로 날짜를 그건 아니에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사실 2심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제 조만간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2심 재판부가 아까 차문호 부장판사로 결정이 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뭐 1심 판결했던 성창호 판사처럼 이 차문호 부장판사도 뭐 양승태 키즈다 혹은 양승태 그 대법관 시절에 전속 재판 연구관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이 보석 결정도 2심 재판부인 이 차 부장판사가 하게 될 텐데 그렇죠. 네. 이 보석 신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바란다면 보석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보석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가장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속을 시켜놓는 이유는 뭐냐면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김경수 지사가 풀려나면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되겠구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법정 구속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가장 지금 방해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뭐가 있죠? 지금 590개라면서 증거가요. 네, 그다음에 더 첨가될 있잖아요. 증거가 있고 네.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구속 자체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양식 있는 판사가 본다라고 한다면 풀어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서기호 그 판사 전 판사죠 이 변호사인데 이분도 양승태 키즈였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산업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찝찝하긴 한데 이번에 저는 뭐에 주목을 하냐면 김관진 장관 있잖아요. 법정을 실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안 시켰거든요. 군사 조직을 이용했단 말이죠. 공조직을 이용해서 했던 일인데도 더 악질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킨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갖다 염두에 둔다면 사실 법정 구속시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지만은 김경수 도지사가 처음부터 재판 전략을 잘못 세운 거예요. 뭐냐면 시종일관 모든 걸 다 부인했어. 시인할 건 시인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판사 그 개인의 인격살인까지 해가면서 저 양승태 산업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퍼붓는 것은 이건 상괴에 어긋난 일이에요. 상괴에. 현 지사라는 그런 위치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경수 지사가 뭐 감옥 생활이 어렵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경남 그 도정 공백 이번에 서부 경남 KTX 또 대우조선 합병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그 도지사 부재 상태에서 경남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세우라고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급작스럽게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 신청은 그 경남 도정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도박, 몰카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한 신기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구 인터넷 전사이신 구라고 붙여도 되겠죠. 우리 진 교수님께서 이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쪽인데 장르가 전쟁 쪽이지 평화 쪽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 도박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한대요. 이제 블랙아웃을 도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걸러내기 위해서 HTTPS의 다른 말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인터넷 사전 검열로 국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제기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그 서버 네임을 확인하고 방통위에서 SK텔레콤, LG U+ 같은 통신 사업자가 차단하는 거라서 뭐 정부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킷을 열어보는 구조가 아니라 접속 경로를 막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슨 검열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HTTPS니 SNI니 되게 뭐 기술적인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어떤 전문가분이 그 TV에 나와서 조금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이 규제가 편지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있는 주소만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로 가는지 이 파악해서 차단을 할 뿐이지 그 후의 통신은 여전히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알 수 없어서 감청이나 검열로 보기는 어렵다. 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주소를 썼는지를 정부에서 아는 게 아니냐. 그것조차도. 예.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잘못될 경우에는 악용될 수도 있다. 그 첫 단추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우려를 넘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꽤 많은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이 정책 반대 의견에 25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국가한테 있느냐. 요새 뭐 꼰대 얘기하는데 국가가 이제 꼰대질을 하려고 하느냐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한 반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아니 이번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계속 차단해 왔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게 이제 더 넓게 차단이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게 어영부영하게 차단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덕 예컨대 포르노가 옳으냐 나쁘냐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포르노 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자체를 갖다가 하니까 사실은 포르노 사이트가 범죄에 악용되는 게 문제지. 포르노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 양론이 있는 건데 이걸 갖다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막아버리니까 여기서 네티즌들이 정당하게 분노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이 HTTP 차단 정책, SNI, 이게 그 일반 성인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 포르노 혹은 몰카를 통한 그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성인물 전체로 지금 조금 확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영상물이 있고 또 다른 영상물이 또 같이 섞여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좀 확대돼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 저도 이거를 이제 어떤 방통위나 방심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급자를 규제를 해야지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이용자를 규제하는 방식은 그리 최선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저도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검열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잖아요. 검열을 하세요? 누구를 검열하세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다 검열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검열의 DNA가 아주 딱 박혀있구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컨대 미술사 공부하다가 누드 치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인증하래요. 이거 뭐냐라는 거지. 도대체 하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웬만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전혀 난 그런 의도가 없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 화가 나더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까지 차단해야 되나 하는 것들 중에 그 최근에 거론된 게 저거잖아요. 대북 감시 사이트.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이제 그 해제를 한 모양인데 저는 이 사안의 그 사실 본질은 신뢰와 불안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방침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이 세상에서만 보면 독재 정권이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하니까 일단 좀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과거부터 도청의 공포, 검열의 공포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 이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는 게 이런 그 인터넷 사회를 진입할수록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본능적으로 전부 불안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그거는요, 그러니까 정치적 검열의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 무리하게 기소해서 나중에 법정에 갔고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이게 구속까지 됐었던 게 기억나시죠? 나중에 무죄 나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건 막아야 되죠.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은 막아야 되지만 불법이 아니면 윤리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그건 시민사회에서 걸러지게끔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뭐 중국이랑 동급이 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이제 이슬람 국가처럼 그렇게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런 논란이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웠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역시 우리 박 의원님도 비슷하신 생각이신가요? 네, 뭐 리벤지 포르노나 뭐 몰카를 통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규제를 하려고 했었던 의도였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대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책 공보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컨대 그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친구를 믿었는데 그놈이 올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복이라 그래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 물뽕 먹고 당했는데도 올린 경우도 있고 이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피해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적인 생활을 즐기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 취지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논란만 만들었지. 벌써 그 SNI 차단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회 경로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뛰면요. 유저들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 접근법. 이것에 대한 비판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건 국제 공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죠.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건 다른 나라도 다 있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냐. 국가는 그쪽을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 또한 문화 검열 또는 간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가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혼란이 빚어졌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방송사에다 지침을 주려고 했었는데 네. 남녀 아이돌 가수를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말이죠.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옛날에 아주 불건전 하면서 규제했던 뭐 이제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죠. 장발 단속.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 진선미 장관을 여자 전두환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여가부의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음악 시장에서 팬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 그 아이돌들의 음악을 음악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외모도 다양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인가요? 아니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죠? 미국의 바비 인형 있잖아요. 네. 이게 8등신, 9등신의 비현실적인 체형에다가 이제 백인 1색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좀 체형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도 다양화, 인종도 다양화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 장애를 바비 인형으로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하고 맥이 닿아 있지 않는가. 또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마른 그 모델 퇴출법 이렇게 해서 모델들이 2년에 한 번씩 BMI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것이 좀 권고 형태라고는 하지만은 의무조항은 분명히 아니고 자율적인 권고지만은 좀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외국에서는 그걸 갖다 정부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시민사회에서 맡기고 네. 시민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끔 여가부에서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남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못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외국에서 이거 엄청난 신뢰거든요. 그 명예훼손인데. 외모 품평하는. 이거 막 우리나라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잖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뭐 모양이 똑같다, 뭐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이를테면 여성을 성상품화한다 그래서 뭐 미스코리아 대회 뭐 중계방송하고 하는 거 반대해서 폐지하거나 했던 거는 뭐 저희도 공감할 만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 발상 자체가 이른바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식의 과잉이 비전엔 전 참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동양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죠. 그건 근데 따지고 보면 문화적 몰이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끼리 보면 다 아는데 여가부 공무원의 눈으로 보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때 뭐 트와이스 예를 들었더라고 우리 하태경 의원이. 문화적 몰이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끼리 보면 다 아는데 여가부 공무원의 눈으로 보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때 뭐 트와이스 예를 들었더라고 우리 하태경 의원이. 진짜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규정했다는 자체가 개념적으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요.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파시즘적 사고 체계를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저도 한편 씁쓸해요. 예, 일단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중심주의, 루키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능력보다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남의 외모를 가지고 좋거니 나쁘거니 품평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인격 모독이다라는 거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 봐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견해예요. 그럼요. 나도 동의가 안 되는데 자기 생각이죠. 이게 왜 근데 권고사항으로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정부의 선한 의지를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권과 다르게 이런 이제 여성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다라는 게 결국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의도라는 게. 근데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약간 획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얻어서 자기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무리한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 지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방송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 때 여가부에서 그럼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박경미 의원 외부자들하고는 처음이었죠. 네, 오늘 처음인데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사안에 따라서는 3대1로 이제 맹폭을 당하기도 해갖고. 진 교수님이 전혀 지원이 안 됐죠? 아니요, 뭐 많이 지원도 되시게 됐는데 오늘 좀 사안이 그래서 저도 좀 맷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